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 짧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어제 정말 잠을 못 이뤘는데 직접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차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순천 매산고에서 지금 여러분을 만났는데 정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순천에서는 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초, 중 학교를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는 타 지역에서 나왔었는데 바로 여기 매산고로 오면서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바로 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정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제가 순천 삼산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3남매인데 제가 장남, 2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또 매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과 만나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임과 동시에 저한테는 가문의 영광인 그런 시간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능 만점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고3이 됐는데 정말 많은 입시 정보와 정말 많은 수업 교재, 정말 많은 강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재로 어떤 강좌로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이스토리. 뭐 수능 특강.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느냐? 뭐 교과서, 실제로 뭐 수능 기출 문제, 또 뭐 EBS에서 수학의 수능 특강 교재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교재로 어떤 강의를 듣는가 보다 진짜 내가 공부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교재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끌적끌적 하다가 또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딱 하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다름 아닌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되었던 문항들입니다. 아까 누가 뭐 자이스토리 이야기했었는데 시중에 기출 문제 관련된 교재들이 굉장히 많죠. EBS에도 제가 수능 개념이란 강의를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을 해서 기하 벡터나 미적 분투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에 수능 기출 문제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뭐 EB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라든지 그 밖에 각종 시중에 수능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3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공부하다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가 고2 때 지금 이과는 미적분투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이었죠. 문과는 미적분 1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때 내신 준비하면서 기출 문제 풀어봤죠? 어땠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풀만한데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 기출문제 안에는 수능의 최고 난도 문제 킬러 문항도 들어가 있고 쉬운 2, 3점짜리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운데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혼자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능 기출문제만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모든 문항을 내 것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볼륨이 크면서 수능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교재가 과목과 관계없이 수능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가 그 밖에 이제 수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참고하는 유일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교과서, 두 번째가 EBS에서 발간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실제로 참조를 하고 수능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각종 교재들 중에 이제 우수 문항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문항들은 실제로 배제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수능 출제 원리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가 지금 올해 출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거 공부하면 수능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수능에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이 자잘한 내용까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보다 우선해서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뒤에 가서 2학기 때 뭐 수능 완성 교재 나오게 되면은 문제풀이 중심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뭐 공부가 끝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뭐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매년 전국에서 뭐 수능 만점을 받거나 수학 만점을 받는 학생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뭐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면서 올해 수능이 어땠니? 어떤 게 어려웠니?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서 방금 말했던 교재들을 안 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 차가 나고 수준 차가 나고 공부하면서 어려워하고 쉽게 느끼는 부분들은 바로 이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공부에 대한 태도,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참고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굉장히 뼛속까지 이과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은 굉장히 좋아했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뭐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던 경시대회도 나갔었고, 순천 대표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랬던 정말 뼛속까지 이과인 학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 생물 같은 과목은 조금 싫어했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지구화학 같은 경우도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광물의 정출 순서 같은 거 나오면은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려워했었어요. 제 아버지가 순천고랑 순천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한 35년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영어는 저희 가족이 전부 다 힘들어했었고, 어쨌든 그런 이렇게 과목별로 다 이렇게 뭔가 굴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굴곡이 있었을 때 태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하면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 본 적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 킬러 문항 보면은 깝깝해, 어려워,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학생과 어렵지만 얘를 내가 정복을 하면은 뭔가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또는 최소한 이 문제를 공부한 다른 친구와 차별화된다, 이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차이가 나서 나중에 실력이 되고 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관이 있어도 이것들을 이겨내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좀 고리타분 이야기였습니다만, 자, 두 번째,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지금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맞습니까? 우리 매상고 중간고사 언제 보죠? 4월 말? 5월 초.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뭐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고 3학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입시 관련된 이 시기 때문에 고3과 고1이 또 재수생과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우선은 고3은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소개서 쓰고 뭐 학생부 종합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큰 덩어리로 시기적으로 한 6월 말 정도까지 1학기 기간은 간단하게 수능 기준은 개념학습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까지는 뭐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마지막 수능 보기 한두 달 전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러프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좀 교과서적인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2 2학기 내신 미적분투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요, 고3 수능 문제 지금 가지고 오면은 뭐 한두 문제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매상고 여러분들. 근데 상대적으로 고3 후반부가 되더라도 기본기가 부족해서 허덕이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느냐? 쌤, 제가 지금 기본기가 너무 부족해요. 시작이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4월이야. 그런데 아직 개념 공부 출발도 안 했습니다.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방금 했던 이 표를 보면서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4월 또는 뭐 여름방학 됐으니까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 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과정은요,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시중에 있는 여러 문제집이 있습니다. 내신 수학 만점 받는 방법 의외로 간단해요.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교재, 예를 들어서 학교의 주 교과서, 학교의 부교재, 그리고 뭐 수능의 기출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시중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센수학, 정석,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수학, 뭐 이런 수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EBS 같은 경우도 올림포스 교재라든지 이런 내신 교재가 있는데, 이런 교재를 빠짐없이 모두 다 풀면은 기본적으로 100점을 장담 못하더라도 한 96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들이 결국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많은 교재를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걱정이 들겠지만, 막상 한 교재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나머지 교재의 한 80% 정도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아마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하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하나, 개념 교재 하나, 개념 강좌 하나, 선생님 추천해 줄게요. 개념 강좌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고3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같은 교재, 강좌, 그 하나만 완벽하게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드시면은 그 뒤에 거는요,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스스로 그냥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중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입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 놈만 제대로 공략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 강의를 모두 들었어요.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막상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별로 안 올랐어. 잠깐 우리 이야기해보자. 우리 엊그제 4월달 학력평가 봤죠? 3월달 시험 보고 4월달 시험 봤습니다. 공부를 정말 사망을 올라가서 열심히 했는데 4월달 성적이 정말 눈부시게 올랐나요? 네. 오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자, 이래요. 어떤 특정한 개념을 완전히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 풀면 당연히 틀리지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모두 알았어. 식도 세웠어. 도형을 분석을 했어.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념 하나를 몰라서 결국엔 그 문제를 못 풀었어. 틀렸어. 이 둘은 결과로 치면은 성적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전혀 모르고 틀리는 거랑 80% 정도는 아는데 마지막 단계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랑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과정이 사실은 누구나 성적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겪는 과정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강의를 모두 들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역시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성적이 확 오르는 순간이 있고요. 이게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거랑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배울 학, 익힐 습.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거는 배우는 거야. 그러나 정작 내가 문제를 풀려면은요, 이걸 내가 능동적으로 이 식을 변형하고 주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내신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지기라는 과정, 그러니까 설명 듣고 끄덕끄덕이 아니라 이걸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반복해서 숙달하는 과정, 이 과정이 공부에서는 사실은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성적은
상승되는 게 제한적이고 아까 쌤이 제 사랑하는 남동생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남동생은 매산고를 졸업했고요. 대학교는 그냥 원서만 쓰면 갈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칼을 가지고 있어서 막 자기가 막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고1 대학교 1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육군으로 가서 군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졸업할 때쯤 돼서 제대할 때쯤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휴가 때. 형,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반사회 생활인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대학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상태, 지위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너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년 때 쌤을 찾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막내 동생이 25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라 해서 한 23살이 되던 해에 노량진에 가서 재수종합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다 갑자기 하니까 이 습관이 너무 안 돼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가 해서 제대한 해 11월 달에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니까 남동생은 매산고 졸업할 때 생물은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원, 생투를 선택했는데 두 과목 합해서 그건 한 개밖에 안 틀렸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과탐이 4과목이었는데 뭐 과탐 나머지 과목은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4등급이었던가, 영어는 5등급, 국어는 4등급. 이렇게 이제 재수한 23살 겨울에 성적표를 받고 저한테 찾아와서 형,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마지막 다지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 상승이 눈에 띄게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비용도 발생하고 나이도 들고 군대도 갔다 왔고 친구들은 전부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나 혼자 정체된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쌤 아버지는 교직에 오래 계셔가지고 남동생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뭐 적당히 타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또 주위에서 정말 눈부시게 단기간에 성적이 확 오른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더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최종적으로 23살이 되던 해에 다시 삼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삼수를 했던 24살 7월 달까지도 성적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10점씩 오르더래. 그래서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서 마지막 10월 달쯤에 그 학원 전체에서 1등 하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형, 여기서 지금 내가 한두 달만 공부를 더 하면 나 전국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붙었던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성적 상승이 미미하다. 이거는 지금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순간에 눈에 확 드러나게 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 상태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결국에 남동생은 우리 집안 내력이 전부 다 이렇게 교직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대를 갔습니다. 교대를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지금 뭐 광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첫 선물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쌤이 되게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네.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수학이나 뭐 특히 뭐 수학 과목에 주로 있는데 아주 어려운 한두 문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건 이과건 21번 문제 보통 미분의 활용이나 문과는 개수 세는 문제, 이과 같은 경우도 29번 30번 같은 경우 기하 벡터의 도형 문제나 30번의 미적분 활용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게 이과나 문과 최상위 그룹을 나누는,
1등급과 2등급 또는 1등급과 100점을 가르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역시 공부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킬러 문항이 안 풀립니다. 저 뭐가 부족합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역시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당연해. 무슨 말이냐면 킬러 문항은 쌤이 풀어도 어려워. 쌤이 해설 강의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과거에 한 적이 있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그날 보면은 진짜 29번 30번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학생들이 풀었을 때 만만치 않았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학생이었다면 과연 이걸 잘 풀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세모야 세모.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입시가 조금 변형이 돼서 그런 건데 최근에 킬러 문항은 과거 어떤 때보다 수학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학생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매력적인 오답이나 헷갈리는 보기들이 더 많아졌고요. 뭐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들이 더 어려워졌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도 훨씬 더 지문이 길어지고 더 타이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이런 거지.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그냥 뭔가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인 겁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수능 1등급은 몇 퍼센트? 4%. 2등급은 11%. 다시 말하면 전국의 수험생들이 보통 한 5, 60만 명 정도 수능을 보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4%, 11%가 1,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걸 해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내는 학생들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내가 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 강의, 교재가 전부 다 EBS 강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집중 분석하는 강좌 또는 각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 있는 킬러 문항 모아서 풀면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아 누구나 어렵구나. 누구나 어렵구나. 하지만 나는 그 누구나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수능. 우리가 지금 엊그제 3, 4월 학력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3, 4월 학력평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고 또 하나 3, 4월 학력평가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에서 출제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있어요? 손 들어봐. 고1, 2. 위에 있구나. 안녕. 고1, 2 학생들 3월달이나 11월달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시험과 고3 때 만나게 되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중하게 할 테니까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정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자, 수능 모의고사. 자, 고3 같은 경우는 3월, 4월 그리고 6월달에 평가한 모의고사, 또 7월달에 학력평가, 9월달 평가한 모의고사, 또 10월달에 학력평가를 보고 11월달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은 6월달, 9월달, 수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과 3, 4월에 봤던 학력평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그래프 하나를 잠깐 봐볼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피자예요. 피자. 피자를 잘라놨어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작년 수능이 53만 명 정도의 시험을 수험생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재수생들이 시험 보는 건 알고 있습니까? 졸업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느냐라고 하면은 네, 재수생들이 실제로 전체 수험생들 4분의 1 정도 됩니다. 25%.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 반 친구, 우리 반의 1등, 뭐 전교 1등, 뭐 옆에 있는 학교의 누구, 이런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전국 단위 입시 시험인 수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N수생의 비율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 명, 12만 명 이 정도의 N수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이거 보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수학 같은 과목의 1등급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재학생과 재수생들이 나눠지느냐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조금 더 심하고 이제 국어 같은 과목, 영어가 가장 차이가 적게 나고요. 수학이나 과학이 굉장히 심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시험을 보는 집단이 차이가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우리 고3 학생들의 어떤 평균적인 집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요거는 매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50% 조금 안 되는 비율이 재수생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비율. 이게 보통 이제 국정감사 같은 자료에 보면은 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시기별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기별로. 쌤은 표나 그래프나 숫자를 되게 좋아라 해.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왜 요걸 얘기하냐면 학력 평가는 재학생들만 시험을 봅니다. 맞습니까? 네, 학력 평가 엊그제 우리 4월 학평의 1등급 커트라인 이과 같은 경우는 88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재수생들이 같이 보면 96점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잠깐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작년 6월 평가원의 재학생들은 45만 명, 졸업생들이 재수생인데 6만 명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 9월 평가원이 되면서 확 늘어났죠. 아니요, 거의 똑같군요. 네, 죄송합니다. 43만 명, 7만 명 하다가 수능이 되면서 재수생이 갑자기 2배 늘어납니다. 13만 명.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주위에 가까운 재수생 언니 오빠가 있는 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이게. 국립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3월 초부터 대학교 1학년이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기는 다녀야 돼. 1학기 다녀야지 그 학적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기는 다니고 흔히 말하는 반수생, 그러니까 반수생이 보통 재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6월 달 초에 보통 방학하거든요. 그때부터 재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같이 시작을 하지만 약간 아쉬움 있는 학생들은 그 6월 달부터 이제 그 통계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하셨을 텐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굉장히 빨리 접수를 하기 때문에 9월 평가원까지 통계가 잘 안 잡히다가 수능 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특별히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이 통계 집단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점점 차이가 나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과 강의를 주로 EBS에서 하고 있고 또 뼛속까지 이과 흔들어봐. 자, 이과 안녕. 다 이과네요. 사랑하는 이과 수험생 여러분. 이과 같은 경우는 고3 때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 알고 있죠? 기백이라는 과목이 3월 달에는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다가 6월 평가원까지는 전반부만 시험을 봅니다. 근데 기백이 어려운 부분은 후반부에 공간 파트가 어렵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 파트가 9월 달부터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기백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후반부에 공간 파트가 나오는데 게다가 통계 집단이 이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게 되고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너네들은 망했어. 너네들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미 알고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하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우리가 9월 첫째 주가 되면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9월 첫째 주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고3 학생들? 신검? 9월 첫째 주에 고3 수험생들이 하는 거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고3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거야.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첫째 주에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은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속된 말로 개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어떤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 준비하고 야 너 원서 어디 쓸 거야? 너 어느 학교 쓸 거야? 하면 그 학교에서 얘도 한양대 쓰는데 내가 왠지 안 쓰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요. 그런데 말했지만 진짜 승부처가 되는 부분은 저 9월 달부터 수능까지가 진짜 승부처가 됩니다. 그 이유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되는 모의고사가 9월 달부터이고 수능 보는 전체 집단이 보는 시기도 9월 달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고3 때 9월 달 이후에 어수선한 때에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내가 남들 너네들 놀아. 나는 우리 반 전체를 왕따 시킬 거야.
나는 나 혼자 공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우리 반 전체가 모두 다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산고 학생들은 사랑하는 쌤의 남동생의 후배들이자 또 쌤의 또 고향인 학교이기 때문에 9월달이 되면은 누군가 떠들어 분위기가 어수선해 그러면은 야 우리 공부 좀 하자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너나 공부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공부하다 보니까 EBS에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약간 뭔가 좀 간지럽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어수선하지 않게 마지막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자, 컨텐츠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가 당하겠습니다. 표 하나만 더. 이 표를 한번 봐봅시다. 이 표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쌤의 의중을 한번 읽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표 읽어보세요. 수능 계열별 응시 인원 해서 자, 이 작년 수능입니다. 문과 수능 수학 나형, 이과 수능 수학 가형, 그리고 쌤이 제가 과탐을 써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좋습니다. 이거. 자, 다 전부 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과탐을 응시한 인원이 24만 명이라는 뜻은 그냥 이과가 약 24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탐은 요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작년 수능에 사탐, 과탐 비교하면은 사탐이 한 50% 정도 되고요. 과탐이 40 몇 % 되고 직업탐구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과 약 24만 명, 문과 조금 많은 숫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24만 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럼 이제 그 차이가 한 몇만, 7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7만 명 어디가 있을까? 여기 나영이가 있는 거야 이게. 사탐을 응시한 인원은 뭐 25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훨씬 많은 숫자가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3월달, 4월달,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요 우리 반 애들이 우리가 이과반이면 전부 다 수학 가형 봅니다. 그러다 9월달이나 이럴 때가 되면은 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서 제가 수학 나형 보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해서 수학 나형을 보게 되는데 이로부터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수학 나형으로 응시 인원을 이게 전형을 바꾼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보통 약간 걱정이 있는 학생들,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이야. 그럼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이과의 1등급 인원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중고예요, 삼중고. 기백 후반부가 들어가면서 전체 시험이 어려워져. 그러면서 점점점 재수생 들어오니까 시험도 1등급 받기가 힘들어. 그러면서 내 밑에 베이스 깔아준 애들이 사라져서 1등급 숫자가 줄어들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쌤 저는 문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에서 흔히 말하는 수학 3, 4등급 그 이하 학생들이 보통 문과 시험 보면은 그래도 등급이 한 두세 등급은 더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문과 시험이 쉽기 때문에 100점은 못 받더라도 90점대, 80점대 후반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꼭 문과 수험생들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컨텐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BS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방금 말했던 뭐 고난도 킬러 문항이나 뭐 기출문제 분석 강의나 그 밖에 논술, 수시, 대학별고사에 관련된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먼저 수능 관련된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수능 강의를 2012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매년 한 100강에서 200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300강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 강의만 다 들어도 1년 동안 다 못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강의 하시는 쌤이 한 123명 정도의 쌤이 계십니다. 그 강의 합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골라만 들으면 되는데 뭐 수능 개념, 뭐 공부법 특강, 그 밖에 수능 특강 강의 뭐 또 있습니다. 수능 완성 강의나 기출 문제 분석하는 기출의 미래 강의 같은 거. 뒤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EBS 및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 있는데 이런 거야. 이 모의고사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수학을 할 줄 알고 문제를 풀 줄 알면 돼.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어봐.
그리고 한두 개 못 풀었어.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 밖에도 보통 우리가 수능 강의만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밖에도 수시에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논술 같은 경우는 EBS가 아마 각종 여러 온라인 교육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논술이 보통 한 30개 정도의 학교가 논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거의 모든 학교별로 기출문제 분석하고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 같은 경우도요. 서울대 전문 논술 강의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별로 많지가 않아요. EBS에는 전부 다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수시 요 이야기 잠깐 해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강의하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연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대학 가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원서를 쓰면 잘 가. 근데 상대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율, 숫자가 아니라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이 이제 교육특구라고 불러서 가장 입시 그 어떤 열기가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강남의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서 한양대 수시에 논술 전형을 150명을 썼습니다. 몇 명 붙었느냐? 1명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급의 학교는 그냥 공부를 좀 해서 좀 전략적으로 붙을 만한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면은, 중위권 대학은 그냥 누구나 다 한 번씩 써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한번 그냥 써보고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2학기 때 논술 준비를 하면은 대부분 결과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뭐 A라는 학교를 쓰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이거야. 한양대 쓰고 싶으면은 한양대에 나왔던 최근 10년 동안 논술 기출문제 다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2008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렸어 라는 정도로 이렇게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6개 중에 1개니까 써볼까? 친구가 쓰네? 이해되겠어요? 자, EBS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도 원서를 쓰면은 뭐 학생부 종합이나 또 나중에 정시에서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그 밖에도 대학교에 모의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SNS에서 놀지 마시고 입시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는 EBS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거기에서 애들 하는 이야기 들으시고 입시정보 리뉴얼해서 공부하시면 그 조그마한 습관이 여러분의 실력을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EBS에서 수능 만점을 받았던, 또는 소외된 지역에서 공부를 힘들게 했지만 결과가 좋았던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인터뷰 영상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그 뭐 듀나 공감이라는 페이지에 보면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간접적인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좀 나태해질 때마다 한 번씩 스스로를 피드백을 하시면은 공부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공부를 할 때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쌤 말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러나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그 마음이 퇴색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뜻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자습실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 습관을 1년 동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